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 나아가 어떤 모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생각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믿음이 행동과 힘을 끌어내는 원리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인류는 달에 갔다. 믿음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불치병도 치료한다.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원하는 바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 작가 플로렌스 시는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라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는 일에 도전하라.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현재 당신이 어떤 특정한 미래에 전념한다면 왜 그런 미래를 꿈꾸는가? 만약 다른 미래를 선택한다면 어떨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에 전념한다면 원하는 미래에 완전히 몰입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자신이 만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증거가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노력과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한때 탈줄구로 삼았던 순간적인 쾌락만 쫓던 행동들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용감해질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전념하면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조언을 주고받으며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원하는 미래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과 신념, 정신 상태가 바뀌고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마침내 점점 더 나아지는 결과를 얻는다. 리더십 전문가 짐 데스머와 다이애나 체프먼, 칼리 클램프는 이렇게 말한다. 전형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가 전념의 증거다. 행동이 바뀌는 이유는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자신이 가장 전념하는 모습이다. 정체성의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 있다. 따라서 전념하는 비전이 달라질 때 정체성은 즉시 달라진다. 그러면 생각과 행동도 바로 달라진다. 맞다. 미래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맞다.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맞다. 장애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 전념한다면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당신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 어떤 경험이든 유익한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멀리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완전히 몰입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기어코 길을 찾아내고 만다. 길은 언제나 있다. 사상가이자 시인인 렐프 윌도 에머슨은 당신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든다 라고 말했다. 미스터 비스트처럼 당신도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딸아이 피비와 보낸 시간처럼 당신도 오늘 당장 낡은 패턴을 바꿀 수 있다. 그 첫 단계가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정하고 지금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미래의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가
자신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는 시간을 설정해 둔 것처럼 그 편지가 미래의 특정 시간에 당신에게 전송되도록 예약해 두어라. 이 책의 파트 1에서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를 분석한다. 파트 2에서는 미래의 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진실 7가지를 다룬다. 파트 3에서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하여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서다. 또한 선조의 지혜와 최첨단의 과학을 결합해 당신의 삶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을 단순한 말로 설명해 준다. 준비됐는가? 시작하자. 미래의 당신을 응원한다. 파트 1.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빅트 플랭클은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무척 많았다.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했던 그는 10살이 되기도 전에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플랭클은 1905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신앙심 깊은 부모에게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머니 엘사 플랭클은 프라하 출신으로 정이 많았다. 아버지 가브리엘 프랭클은 지방정부의 속기사로 일하며 사회복지부 부처 책임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었다. 플랭클은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플랭클은 프로이트에게 자신이 쓴 논문 한 편을 보냈고 그 논문은 국제정신분석학회지에 실렸다.
이처럼 끔찍한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플랭클은 동료 수용자와 자신을 짓누르는 심리적 외침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자살의 위험을 막기 위해 그는 세계 최초 여성 랍비인 동료 수용자 레기나 요나스와 함께 수용자들이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왔다. 1944년 플랭클과 틸리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뒤따라 65세인 그의 어머니도 끌려갔다. 강제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가스실에서 살해당했고 틸리는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다시 이송됐다. 아내와 헤어져 비탄에 빠진 플랭클은 가축 운반차에 실려 카우프링과 티크르하임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됐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플랭클의 의사와 정신 원고가 나치에게 발각되어 파기됐다. 이 원고는 가족을 제외하면 플랭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나치에게 체포되는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그가 유일하게 챙긴 것이 그 원고였다. 플랭클은 원고를 옷 속에 숨겨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 그 원고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의미를 주기 위한 그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플랭클은 나치가 없애버린 원고를 다시 써서 책으로 출판하고 아내와 가족을 꼭 다시 만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 결심 덕분에 플랭클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출판 준비를 마친 원고를 빼앗겼다. 나는 그 원고를 반드시 다시 쓰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이 원고를 새롭게 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덕분에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45년 플랭클은 장티푸스에 걸렸다. 치명적인 혈관 수축을 막기 위해 그는 수용소에서 몰래 구한 종이 쪽지에 의사와 정신을 다시 기록하며 밤새 깨어 있었다. 마침내 1945년 4월 27일 미군이 강제 수용소의 수용자들을 해방시켰다. 플랭클은 틸리와 가족을 찾기 위해 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결국 틸리와 어머니, 형수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절망에 빠진 플랭클은 친구들의 도움과 책을 다시 쓰겠다는 결심을 하며 힘을 얻었다. 1946년 플랭클은 빈신경과 종합진료소 소장이 되었고 25년간 그 자리에서 환자를 진료했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신이라는 챕터를 추가해 의사와 정신을 완성했다. 전쟁 후 빈에서 출판된 최초의 책이었다. 책 초판은 불과 며칠 만에 모두 판매되었다. 플랭클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기록해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담았다. 1946년 한 해 동안 그는 대중 강연에서 삶의 의미와 회복력,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 등 자신의 핵심 사상을 설명했다. 플랭클은 재혼했고 많은 책을 발표했으며 미래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치료법을 발전시켰다. 빅터 플랭클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현재도 그렇다. 수천만 부가 팔린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치유했다. 그는 책에 프리드리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 플랭클에 따르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도 명확한 미래가 아주 중요하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의 부재이다. 플랭클이 전하는 이야기는 목적과 의미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목적을 잃으면 현재의 삶은 죽은 삶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는 동안 플랭클은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이 목적을 잃자 그들의 눈에는 생명의 불빛이 사라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 먹는 작은 빵 조각을 나눠 먹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고 그 순간의 고통에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충동적으로 단기 도파민을 추구했다. 그들의 목적 상실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행복은 불가능했다. 목적이 없는 현재는 감옥이 됐다. 목적이 없는 삶은 과거의 생각이나 자살 충동, 그 밖에 다른 심각한 문제들에 갇혀 있는 삶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명은 모조리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됐다. 그러다가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산소를 갈망하는 것처럼 죽음을 갈망했다. 플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적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갑자기 잃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내적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수용자 중 일부는 스스로 그러한 목표를 본능적으로 찾으려고 했다.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플랭클이 인용한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라는 표현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 말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플랭클은 그 표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플랭클의 의미 치료, 즉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좌우된다는 그의 핵심 사상이자 심리치료 기법이 되었다. 플랭클은 강제 수용소에서 잡혀가기 전부터 이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경험으로 자신의 견해를 확장하고 사상을 명확하게 확립했다. 목적의 결연은 수명을 단축하는 반면 목적을 갖는 일은 기대 수명을 평균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18세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 이하였다. 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대부분은 그보다 최소한 20년은 더 살았다. 벤저민 플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를 비롯한 몇몇은 80대까지도 살기도 했다. 기대 수명이 75세인 오늘날로 치면 150까지 산 셈이다. 목적은 비할 데 없는 생명력과 활력, 열정을 제공한다. 플랭클의 목적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원고를 다시 써서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었다. 또한 아내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이러한 목표들이 플랭클을 살아남게 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진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 견디게 한 것이다. 의미 심리학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트와 캐슬린 보스는 현재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 라고 말한다. 인간의 행동이나 경험이 미래의 결과와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며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면 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겠는가? 자격증이 필요 없다면 왜 열심히 노력하며 도전하겠는가? 인간관계를 쌓을 필요가 없다면 왜 다른 사람과 감정적
교류를 하겠는가?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미래다. 이것이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된 사람들에게 닥친 난관이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 현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미래의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더는 전진시키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성을 잃었다. 플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게 됐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업신여겼다. 그들은 두 눈을 감고 과거에서만 살려고 했다.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플랭클에게 미래의 희망과 목적은 의미있고 성공적인 삶의 핵심적인 토대였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심리는 방황하고 왜곡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미래의 희망을 잃는다면 사람들은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채 외부 환경에 고스란히 휩쓸리는 피해자가 된다. 목표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소멸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소멸은 내적 붕괴를 말한다.